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집값 급등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문제 없다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당 정청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다양한 해법이 부딪히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 원자로를 보호하는 방호벽에서 22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철판 방호막은 100곳 넘게 부식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자력 원자력은 3호기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전체 원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 900여 명이 모여 김하나 목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난번 피해를 입었던 곳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땅 꺼짐 현상으로 긴급 대피했던 서울 가산동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 인정해주는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체육, 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다시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 앨범을 2개 보유한 한국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인근 공사장의 토사 유출로 땅꺼짐이 발생했던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사고 이후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 옆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2기가 본격 출범하는 주입니다. 국회도 100일 동안의 정기 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화두, 경제 문제 해결책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발언들만 놓고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 정청이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에 야당의 주장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백가정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문제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부와는 다른 얘기를 했고 임대사업 혜택 축소를 놓고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모두의 처방전이 조금씩 혹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도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강조한 내용을 이어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정책입니다.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목리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게 없다.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이 저소득층 일자리 늘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 관련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예, 공방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경제 해법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종부세 강화를 주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국토부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표의 생각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녹지를 다 풀고 용적률을 다 올려가지고 온통 집만 다 지어도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량 면에서 2022년까지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30만 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엇박자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당은 의지를, 국토부는 현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조율이 덜 되거나 아니면 설익은 정책 처방전을 꺼내들고 있는 것은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두 부처는 앞으로는 협의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늘 문의 건수 거의 2배, 3배 이상이라고 하고 번호표도 한 2.5배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서둘러 등록하려는 민원인이 몰린 겁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8개월 만에 정책 선회를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부처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나왔단 겁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세제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선 아직 협의한 바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기재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금융위의 전세대출 규제 등 최근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나름의 경제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일종의 백가쟁명식 해법이어서 일부 혼선으로 비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책의 키를 쥐인 청와대가 풀어야 할 부분이죠. 잠시 후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부에 출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논란, 각종 통계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 정부의 특사단이 평양으로 갑니다. 북미 관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숙제는 1차 특사단 파견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청와대가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특사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갖고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자, 이제 당일치기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특사단이 도착한 당일에서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특사단은 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일치기 방북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 이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측의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또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재안은 북측 대표단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꽉 막힌 북미 관계를 중재안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중재안에 대한 얘기는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북미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어느 정도라도 신고를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북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종전선언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과 계획 등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은 북측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들어서 미국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과 개각이 겹치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많으면 12번의 청문회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전국 주도권을 잡는 데 청문회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한국당은 벌써부터 현역 의원들의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초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입니다. 2016년 야당 시절 비정규직 교육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냈던 걸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4만 9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첫 출근한 유 후보자는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교사로 만든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다고 운을 뗀 뒤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편인데요. 한국당은 지명 철회 여론을 등에 업고 유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야당은 현역 의원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현역 불패 신화도 깨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죠.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갑자기 땅이 꺼진 서울 가산동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서울은 아주 집중 호우 지역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보상으로 보면 그래도 비는 저녁 때도 많이 내렸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땅이 꺼진 도로 바로 옆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구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통제가 됐던 곳인데 지금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파트 입구인데 집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76가구 중 6가구만 대피했고 나머지는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파트 뒤쪽 도로가 내려앉은 곳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막고 있고 구청 측은 아파트에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공사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면서 계속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많이 올 경우에 땅이 꺼진 곳이나 주변 등이 추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시 땅이 왜 꺼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구청 측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에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 도로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청은 공사장 지반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한 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약해져 있던 흙이 함께 무너져 내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벽이 먼저 무너지면서 그에 따라서 땅이 같이 휩쓸려서 꺼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구청 측의 진단이?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기습폭우로 서울 주택가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동, 응암동 이런 곳들입니다. 혹시 거기도 취재했습니까?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서울 상계동과 응암동 등 지난주 수해 피해가 집중된 곳에 다녀왔습니다. 30여 가구가 물에 잠겼던 상계동 주민들은 비 소식에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락에 쌓아놓은 축대가 붕괴되면서 집 뒷마당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천막을 덮어놓긴 했지만 흙더미가 또 언제 집을 덮칠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응암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내린 비로 500여 가구가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늘 낮부터 배수관 점검을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자,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많으면 150mm까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구름대가 워낙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중부지방이라고 하면 꽤 넓은 지역입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예보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 대전과 충청 북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 경북은 곳에 따라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산동에 나가 있는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태풍 솔릭과 시마론이 잇따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번에는 태풍 제비가 일본의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열도에 접근할수록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특징인데 일본 당국은 이렇게 강력한 태풍은 2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초비상 상황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제21호 태풍 제비가 시속 20km의 속도로 4일 낮 시코쿠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와 교토 등 긴키 지역까지 포함해 서일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일본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태풍 제비는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로 지난 솔릭과 시마론보다 세력이 강합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로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함으로 분류됐습니다. 열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매우 강함을 유지하는 태풍은 지난 1993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상할수록 중심 기압이 낮아져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도 점차 빨라져 바람의 세기도 거세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편인 도쿄 등 간토 지역에도 최대 4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非常に強い勢力で台風第21号は上陸する恐れがあります。ぜひ早めの避難と安全確保行動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기상청은 제비가 시코쿠 지역에 모레까지 최대 600mm의 비를 뿌리는 등 국지적 호우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고통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은 전범 기업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시점까지 직접 정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맺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합의 직후인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입장만을 고려한 또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인정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외교라인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외교부에 재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등 전범기업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합의에 대한 비난을 받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로금 10억 엔이 들어오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압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제주 4.3 당시에 폭도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건인데 법원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86살 양금방 할아버지 등 4.3 때 옥살이를 했던 생존자 18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이들은 당시 제주도 내 군경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다른 지방 교도소로 이송돼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0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7년을 구속이 됐는데 그나저나 직장간 좋은 직장 들어가나 내가 전과자기 때문에 당장 회부된. 하지만 재심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하려면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수영인 명부가 유일한 군법회의 자료였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건이 처음이어서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법회의든 정식 재판이든 판결이 있었기에 구금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어떤 공권력의 잘못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이 결정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부동산 값은 뛰고 정부는 이걸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지만 전국에 빈집만 126만 5천 호나 된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1년 전보다 14만 호 이상 늘었습니다. 다 지은 새 집이지만 주인을 못 찾은 집, 또 재건축에 발이 묶여서 폐허로 변한 집 등등 빈집들의 두 얼굴을 서준석, 정혜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 반도체 공장이 신설된 경기도 평택입니다. 인구 유입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곳은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0호, 이 중 13.6%가 평택에 몰려 있습니다. 아직 버스,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버스 기다리는 놈이 걸어가는 게 1시간에 한 대 말이나 돼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도시 매각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불이 꺼진 가구 수가 불이 켜진 가구 수보다 더 많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나 차량을 마주치기 힘듭니다. 이렇게 잠시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지난 2013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도 50여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매매가를 분양가보다도 수천만 원 낮췄지만 여전히 구매자의 발길은 뜸합니다. 평수는 분양가 다 없었으니까 전세를 줘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해가지고.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 증가한 6만 3,132호입니다. 공급 물량이 필요한 지역보다는 신도시 위주로 대형 분양이 많았어요.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개발을 많이 해야지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서울로만 몰리는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유리창은 깨졌습니다. 집 앞엔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부천시 소사동의 한 빈집입니다. 7개월 전 이곳 담장이 무너졌는데요. 현재 출입 금지서만 설치돼 있고 자네들은 여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집 방치하고 나는 내비를 줄 거거든요. 소유자나 사용자가 하게 돼 있어요. 조합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곳은 10년 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답보 상태고 주거 환경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떠났습니다. 대신 투기 세력이 싼 값에 집을 산 뒤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그때 재개발 한창 붐 불 때 요새 이제는 지금 환승역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 또 사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여건은 못 됩니다. 늘어나는 빈집에 슬럼화된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주인 잃은 우편물만 가득 쌓인 채 흙벽이 드러나 붕괴될 것 같은 빈집들. 인천 숭이동의 한 빈집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곳곳에 곰팡이가 쓸어 있어 벽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숭이동에만 이런 빈집이 220곳이 넘습니다. 노숙자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 몇 명 정도 그때 와서 잤어요? 모르죠. 몇 명이 잤는지. 옷, 이불 다 갖고 다니니까 이 담을 타놓고.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이렇게 뭐 집을 이제 사놓고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빈집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뭐 마을하고 이제 좀 지역 전체가 좀 더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그 원인. 해당 지자체는 빈집을 예술가들의 싼값에 대여하는 등 탈슬럼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재개발 기대감에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의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원자로를 보호하는 방호벽에서 구멍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 원전은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가 나오기도 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호벽 구멍은 흔히 원전의 골다공증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구멍은 크기도 꽤 컸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을 빚었던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입니다. 조사 결과 원자로를 보호하는 경납시설에 6mm 철판 방호막 120곳이 부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철판 방호막 바로 바깥쪽 콘크리트 방호벽 속에도 구멍이 22개나 나 있었습니다. 보강제를 사용한 공법 때문에 콘크리트를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곳이 생긴 겁니다. 깊이 20cm에 둘레가 6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도 있었습니다. 경납시설의 절반만 조사했는데 이 정도라 전체를 다 조사하면 구멍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 당시 매설판 보강제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해 공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 공법을 사용한 원전은 한빛 3, 4호기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와 원전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조사 자체가 방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의 전면적인 조사가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발견된 구멍에 대해 보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담배처럼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등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보 보장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들어가는 돈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소주나 맥주 등의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이 용역 보고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재작년 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징수를 언급하는 등 이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에서 보듯 부담금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소비자들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불만은 더 큽니다. 건보공단 측은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공단 고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한 지 엿새째입니다. 당장 불법 임신 중단약을 찾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는가 하면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임신 중단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SNS와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와 접촉해봤습니다. 초음파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대로 판매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약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약을 먹고 불안전하게 유산되었는데 자기는 유산된 줄 알고 있다가 초음파 보러 왔는데 뭐 불안전 유산인 경우다. 또 다른 업체에선 임신 주수를 얘기하자 바로 약 12알을 먹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작용이나 약효 확인 방법 등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거래되는 임신 중단약 미프지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의사 상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산 가짜 약이 유통돼도 전혀 걸러낼 수 없습니다. 실제 2011년에는 마약을 섞은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회는 정부가 낙태 수술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술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부산의 검찰청사에서 사기 사건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가스총을 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총 쏜 사람은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현관 앞에서 총성이 울린 건 지난달 31일 밤 9시쯤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47살 송모 씨와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들 간에 언쟁이 붙자 송 씨의 아버지가 가스총을 쏜 겁니다. 여기서 내려갖고 그냥 이렇게 쏜 거예요, 이렇게. 검찰청 앞에서 총을 그렇게 쏘는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가스총은 389경 권총과 비슷하게 생긴 유견발 호신용이었습니다. 가스총에 맞았더라면 화상을 입거나 고막과 피부가 찢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이제 돈 얘기를 하고 내 이제 대대했기 때문에 내가 쏜 거야. 현장에 있던 검사와 조사관들은 급히 총을 빼앗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송 씨 아버지를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 조치한 것을 두고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범으로 검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보내주고. 허술한 검찰청사 출입 관리도 논란입니다. 2014년 12월 수원지검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황산을 뿌린 일이 발생한 뒤 검찰청사 출입 절차가 강화됐지만 실내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5개월 만인 오늘 진도 팽목항의 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그동안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팽목항을 찾아서 세월호 탑승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해왔습니다. 주말부터 진도 팽목항에서 취재 중인 최규진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팽목항 분향소 철거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좀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진도 팽목항 분향소 정리 작업은 조금 전 완료가 됐습니다. 앞서 가족들은 1박 2일에 거쳐서 동고차도에 남아있던 세월호 인양 작업 감시 초소를 철거하자마자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간략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단원고 희생자 1반부터 10반까지의 영정사진을 꺼내서 가족들에게 모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안에 남아있는 것은 컨테이너가 치워지기 전까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대신할 현수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팽목항 분향소가 철거되는 것은 지난 2015년 설치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는 4년 5개월 만입니다. 가족들은 선체 인양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철거를 약속한 만큼 진도군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이 분향소가 철거된 뒤에 따로 추모 공간을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팽목항 방파제에 남아있던 기다림의 등대와 세월호 조형물 등은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곳 팽목항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추모 공간이 들어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도군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곳에 새로운 추모 공간을 만들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예산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곳이 바다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한 장소이니만큼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추모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대 학생들이 29년 만에 동맹 휴업을 결의한 데 이어서 오늘은 목회자 900명이 모여서 세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90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들입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신도 등이 피랍된 뒤 11년 만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세습이 한국교회의 죽음을 뜻한다며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관철하기 위해서 총회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럴 수 없다라는. 지난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간 신학생들과 명성교회 교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세습 철회와 함께 김삼환, 김하나 목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 주 있을 교단 총회에서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재판국원들을 모두 징계하고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재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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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 일부 교인들은 오늘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온 의혹이 있다며 이 문제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대중음악 성공의 지표로 삼곤 하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 우리 가수들도 이미 56년 전부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시아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사실 그때 뭐 걸그룹이라는 명칭도 없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에 진출했던 김 시스터즈, 찰리 브라운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7위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 원더걸스, 보아, 빅뱅 그리고 싸이까지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상위권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죠. 진입장벽은 늘 그렇게 높기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방탄소년단, 지난 5월 빌보드의 메인 차트라고 할 수 있는 빌보드 200에서 첫 1위를 한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또다시 1위에 오르면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2번 이상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비틀즈, 레드제플린. 대단한 이름들이죠. 이제 방탄소년단은 이 전설의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아이돌이 된 7명의 소년들은 누가 뭐라고 부르든 나는 나일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자는 주제로 방탄소년단이 내놓은 마지막 앨범이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앨범이 나온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가수론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뒤 3개월여 만에 빌보드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빌보드 1위 앨범을 2개 보유한 것도 한국 최초입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1년에 2번 이상 1위를 한 가수들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등 슈퍼스타 1세기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는 음반 판매량,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정합니다. 미국 언론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의 이딴 빌보드 정상 진입을 2010년대 팝 음악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됐다며 하나의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표곡 아이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페루에서도, 아기도, 발레리나도, 의대생들도 저마다 따라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월드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틀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3번의 공연을 이어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그런데 이 BTS로 인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방탄소년단 세계 1위 병역 면제해 주세요. 아시안게임 1위도 해주는데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글은 수십 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 조항에 나오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병역 면제 혜택은 40여 년 전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양정모 선수가 첫 특례자가 된 이후에 병역 특례 제도는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 2006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추가됐었고 4년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66명이 한꺼번에 특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야구 국가대표팀. 귀국길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티즌들로부터 눈총이 대상이 된 일부 선수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맨 뒷줄에 섰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특정 선수를 겨냥해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특례 도입 취지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 전두환 정부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고 노태우 정권 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태릉 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은 커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8강전을 하루 앞두고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 병역 특례 혜택을 줬고 2006년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도 군 면제 조건이 됐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대표팀은 엔트리 24명 가운데 13명을 군 미필자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예술계에선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3년 하마마스 국제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병역 특례를 받은 사실과 비교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도 면제를 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면제를 해주면서 대중음악은 왜 대상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결국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 예술 분야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특례 기준을 정확히 만들고 지금보다 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 후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병역법에 나와 있는 이런 연령, 그래서 이렇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국가대표 선수 기간에는 유예할 수 있다라든지. JTBC 유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0년 넘게 발행하던 추석 홍보물을 올해는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보 효과도 떨어지지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국당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2달 전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로 당사를 옮기기도 했죠.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선관위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당 입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로 영등포 당사로 이제 이전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명절마다 거리에서 나눠주던 홍보물을 올해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난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의 당원 수는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299만 명에서 지난해는 322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선거가 있다 보니 당원이 늘긴 했지만 실제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비 수입 역시 올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2013년 98억 원에서 2016년 175억 원, 지난해는 119억 원이 거쳤습니다. 올해는 7월 3일까지만 당비가 111억 원 들어왔습니다. 한국당의 재산은 올해 7월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현금 등을 포함해 545억 원, 여당인 민주당 재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현재 갖고 있는 현금 및 예금 138억 원 중에 절반가량은 사용했으며 부동산은 80년도에 구입해서 현재는 토지값밖에 못 받는 것들이라 유용한 자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연료비도 싸고 미세먼지도 적은 LPG의 차량이라지만 아무나 타진 못하죠. 지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경차나 SUV 등에만 허용이 됩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LPG차의 최대 장점은 싼 연료비입니다.
3일 기준 리터당 평균 895원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50~60%대 수준입니다. 그러나 LPG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 사업자만 살 수 있고 일반인은 경차와 SUV, 중고차 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LPG차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LPG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안 등 5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철폐될 경우 남는 관건은 충전소 등 부족한 인프라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입니다. 연료 충전이 힘들고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LPG만만 해도 휘발유보다. 친환경차로 전기, 수소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다양한 LPG차를 출시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아프리카 동맹 소속 54개국 가운데 53개국 정상이 베이징에 총집결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운명 공동체라고 발표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각국 정상들의 회담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오는 9일까지 이어져 있어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1971년 유엔 총회장 76개국 찬성, 반대 35개국으로 중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아프리카 대표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중국은 지난 27년간 외교장관의 새해 첫 순방국을 아프리카로 할 정도로 각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은 대만 수교국 스와질랜드를 제외한 53개국 정상이 내일까지 베이징에 모두 모이면서 절정을 맞았습니다. 不在对非援助中附加任何政治条件，不在对非投资融资中谋取政治私利。 다수결 원칙의 유엔 외교 무대에서 우위와 1대1로 확산 등 철저한 국익 외교의 소산입니다. 시 주석은 2일까지 벌써 31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가나, 이집트, 남아공 등 주요국 정상들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9일 사이 국빈 방중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외교에 몰두하고 있는 시 주석의 오는 9일 방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개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사 박물관으로 꼽히는 브라질 국립박물관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유물 2천만 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지금도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솟구친 불기둥이 거대한 박물관을 집어삼켰습니다. 살수차로 진화에 나서보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 2일 저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200년 된 국립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람 시간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뚫고 유물 몇 점을 건져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Esse é o maior museu de história natural, né, da América Latina, praticamente. São 200 anos, né, que o museu existe. 2천만 점의 소장품 중에는 12,000년 전 여성의 유골이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크기의 운석도 있습니다. Falando é uma perda irrecuperável para a ciência mundial. É acervo que não vai ter como recuperar.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트위터에 200년간의 작품과 연구, 지식을 모두 잃었다고 썼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는 경비원 외엔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며 다신 없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업체인 넥슨에 업계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지회는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포괄 임금제 폐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업체 노조가 설립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후까지 300명 가까이 가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광양시의 컨테이너 자동차 전용 구도에서 SUV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9살 김모 씨와 김 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46살 이모 씨가 20분 넘게 표류하다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유명 배우인 판빙빙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판빙빙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채취했으며 정치 망명 비자인 L1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빙빙은 최근 탈세 의혹으로 연금된 상태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가산동의 대형 땅 꺼짐 현상은 주택가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사고가 나기 전에 지자체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이곳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폭우로 집안이 침한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금천구청은 점검 결과 이제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70여 가구 중 10가구 남짓입니다. 안전하다고 해도 갑자기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불안해서 일단 공포에 떨어져 잘 수가 없어. 가스도 끊겨 어차피 정상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많은 강수량이 예상돼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불안해서 못 들어가죠. 저 비안이 온다니까 이제 저기 또 무너지면 못 들겠죠.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기 열흘 전에 구청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바로 이 주차장의 집안 침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줄였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아파트들 바로 옆에 맞부터 또 다른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태풍 솔릭의 여파로 토사가 유출됐던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때 함께 무너졌던 인도를 급하게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지하 터파기가 한창인 아파트 공사장. 얼마 전 태풍에 주변 흙을 막은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시 반쯤 4시 되기 전에 우르르르르 소리 나면서 우왕 소리가 난 거예요. 토사 유출에 주변 인도도 무너져 상수도관까지 드러났습니다. 수학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죠. 애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고 학교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홀로 못 가요. 무서워서 부모들도 못 보내고.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집안 침하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도에 균열이 생기고 아래 흙들이 빠져나가 보도블럭이 기울어졌던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2달 전부터 주민들은 진정서를 시청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안전진단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당연히 보상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는 안전진단이 먼저다. 현재는 되마기 공사를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가산동 땅 꺼짐 소식을 보고 더 불안해합니다. 아, 우리랑 똑같구나. 정말 똑같구나. 가산동에 비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가까워 있으니까. 공사 관계자는 도면대로 시공을 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지하 가시설물 이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제 신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지난 6월 건물 한 동이 무너졌던 서울 용산의 식당가.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썰렁합니다. 아예 골목으로 오질 않아. 요 와서 먹을 수 죽을 일이냐. 안 와. 국과수는 사고 원인을 주변 공사 때문이 아닌 건물 노후화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물 주변을 가는 것도 여전히 꺼림칙한 겁니다. 추가 봉기 우려가 있을까 해서 좀 해야겠죠. 이쪽 뭘 골목으로 지르면 빨리 나는데 이렇게 가거나
대도시에서는 집과 담장 하나만 사이에 두고 공사를 하는 일을 아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만큼 공사 시작부터 안전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ING 생명하면 떠오르는 색. 오렌지. 여기에 단어 하나만 더하면 오렌지 라이프. 이것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새롭고 멋진 라이프. 이제 ING 생명이 오렌지 라이프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오렌지 라이프. 예,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앞서 일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 말고도 부동산 대책에서도 당정 사이에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죠. 자,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을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방송 인터뷰는 오늘 처음이십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들의 앵커 브리핑이라든가 팩트체크, 또 비하인드 뉴스 이런 코너들은 오늘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다 금싸라기 같아가지고요. 오늘 시간은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네. 보완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소득수 성장이 크게 보면은 임금을 높여주는 거, 예. 생계비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를 통해서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내는 거 이런 게 예. 있는데 특히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에서 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예.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줄이거나 또는 영업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이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아니요, 예, 그걸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예. 안정자금의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만 예.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이게 보완책이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경제 토론했었는데요. 예. 각 당 원내대표하고 예. 심상정 의원 포함해서 그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특히 이제 이런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받는 압박감도 있지만 본사에 갖다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최소 소득 보장 제도를 점주들한테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최소 수익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본부한테 그걸 보장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사업 전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본부에게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규정을 만든다 하는 예, 거죠. 그렇죠. 법제화하는.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는 그걸 하고 예. 또 우리가 이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 좀 정책을 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외국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과당 경쟁의 문제도 사업 본부에서 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가맹점주들이 최소한의 그 소득을 보장한다는 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 좀 협소하게 줄여서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그 분야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고용원 없이 가족들끼리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있는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그 근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이랄지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 예. 그러니까 EIT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일정하게 했는데도 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 되면은 정부가 그 소득을 보전해주는 예. 이 부분이 올해까지 한 400만 명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한 700만 명으로 늘리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그 자영업자들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게 보완책의 전부는 물론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카드 수수료 지금 뭐 담배까지 이 수수료 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예 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인 시스템을 공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예.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 하신 분들한테는 물론 임금도 부담이 되고 하지만은 이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요즘 지난번 논란 끝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여야를 떠나서 정말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단기적인 뭐 보전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꼭 좀 이번 회기에 특히 9월 중으로 통과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불거지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씻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년이면 또 이걸 정해야 되는데 후년 것을 그때 인상률을 물론 그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0,000원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도 드렸고 또 이 최저임금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저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거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에서 그냥 걸어 나가 버렸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 손을 다 양쪽에 놔서 이것이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 실장께서 혹시 금년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에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020년까지 10,000원은 아닙니다. 저희 그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갈면 14.3%면 되는데 그 16.4%까지 감으로써 저희들도 좀 놀랐습니다. 물론 2몇 퍼센트 포인트 차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큰 것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 공약을 2020년까지 못 지킬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 그렇게 되면 임기 내라고 한다면 2021년이냐 2022년인데 2021년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때는 연 7%가 될 거고요. 2022년까지 간다면은 한 6% 정도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에서는 7% 정도를 적정선으로 봤을 때 그걸 뭐 굉장히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엉키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아니요. 받아들일까요? 7%를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뭐 엉키고 안 엉키는 기준으로 봤는지 지금까지의 인상률의 평균적인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평균이 7.4%였거든요. 그걸 뭐 적정선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을 2021년까지 수행을 하든 2022년까지 수행을 하든. 그러나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두 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추가 인상분, 다시 말해서 7.4%보다 더 오른 부분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풀어서 한다. 하고 있고 단 문제는 그 혜택이 종업원 30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기업, 소기업
한 종업원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예. 그 위에 직원들까지 함께 올려야 되는 부담 이런 게 있어서 예. 앞서 제가 첫 질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그 대상의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게 근데 사실은 빨리 좀 보완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예.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에 대해서 자영업자 대책들은 많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일자리 안정자금 즉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예. 적어도 이달 안에는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게 사실 오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시간 제한돼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로 오랜 질문은 드리질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장 실장으로서는 다행은 아니시죠? 아니 뭐 이왕에 나왔으니 국민들께 소상히 그러게요. 말씀을 드려야죠. 예.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 그러니까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동감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어느 만큼 동감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 실수요자가 첫째 아니고요. 예. 또 둘째는 그분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예. 구체적인 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걸 공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토부나 어떤 당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과 국회에서 그걸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예. 이건 늘 논란이 있는 문제고 예. 국회 통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예. 아니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은 이 예산 법안의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본다면 정부 원안대로 이 개정이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실 종부세 그때 그 만든 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얘기했는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군요. 예. 다만 높이는 데가 있으면 낮춰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보유세가 높아져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거래세가 너무 세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양도소득세니 이런 걸 포함하는 거겠죠.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던데 그게 좀 합리적인 안은 혹시 아닌가요? 제가 듣기에도 매우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예. 설령 이번에 이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 정말 아주 솔직히는 참 오랜만에 야당이 좀 대안을 제시하는 예. 이런 제안을 해줘서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 과거에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그때도 종부세 얘기가 나왔을 때 거래세는 낮춰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뭐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혹시 그것이 예를 들면 거래세를 낮춰줬을 경우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작동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종부세 중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예. 그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저는 다른 부분에서 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찬 대표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 여기서 초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서 얘기가 된 이른바 뭐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예. 그게 그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높인다는 건데 예.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의 값은 어느 정도라고 상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미 이제 종부세를 저희가 이번에 바꿀 때 예. 세율을 올릴 때 그 기준이 있는데요. 1주택자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면은 9억 원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고가 주택이고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지금 낮은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는 그거 다 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다는 아니지만은 강남의 강남구 그래서 서초구 제가 웬만한이라고 일부, 붙였습니다. 예. 그런 데는 13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 기준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적어도 강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예, 않기 예. 때문에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로 6억 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시가로 보면 한 9억 원 이렇게 되는 아마 그게 아마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화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올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논의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찬 대표께서 첫 그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당과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대책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거 이외에 또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그 첫째는 아주 그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입니다. 근데 이제 공시지가를 저희가 정하는 범주가 무슨 구, 동 이게 아니고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주 좁혀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 세부담을 늘리는 또 그래서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뭐 여러 다른 안이 있겠습니다만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부가 이제 이달부터 이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와 세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보는 소위 말해 임대차 주택 이 정보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채 똘똘한 걸 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집주인은 딴 데 가서 사는 경우도 그것이 파악이 되는. 물론 이제 그 경우는 뭐 당장 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그리고 예를 들면 집을 사놓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을 딱 발라내는 그런 방식을 지금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뭐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뭐 개인적 개인일 수가 없죠. 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새롭게 만약에 아직 그런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 세제 혜택을 바꾼다 할지라도 기존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일정하게 수요가 좀 거래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은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분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소위 새로운 형태의 갭 투자죠. 은행 돈 빌려서 임대사업자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금융 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할 거고요.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그 세법 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적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일관성 내지는 예측성이 너무 불가하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고요. 당연히 그런 약간의 혼선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정책이라면 또 저희들이 잘못 빠뜨린 정책이라면 저는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혹은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는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 왜 다른 거는 다 바꾼다고 하면서 이건 안 바꾸겠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다 떠올리셨을 텐데 그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요. 최근에 집값 과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 경제학의 매우 기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매우 간단한 해법이 있긴 있죠. 근데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히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때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강남의 노른자 땅에다 다 지어가지고 다 해도 그럼 해결되겠느냐?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신중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투기 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정부가 그걸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이것이 좀 부족했고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공급과 수요 정책에서 본다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 같은데 뭐 한없이 공급한다고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그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아니고요. 실제 이 젊은 신혼부부랄지 또는 이 중산층 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공급을 좀 늘릴 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또 신혼행복주택도 있고요. 또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어떤 대규모 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 굉장히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또 역세권 같은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할 걸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초조사가 끝났는지요? 일부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만 호 추가 건설하고는 별도의 것입니까? 뭐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국토부 장관께서 나중에 설명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규모도 완전히 검토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는. 근데 아까 저희들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뭐 지금 빈집이 한 120몇만 호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어찌 보면 수요가 좀 덜한데 생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빈집은 그렇게 많은데 모자란 집은 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대부분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호수와 택지가 나올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급이라는 게 한없이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곳곳에 생활 근접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을 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이 그걸 말씀하실 만한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 추세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외환 위기 때 10개월 정도 지속됐던 것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이렇게 되면 6, 7개월씩 넘어가면 정말 위기감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중화학, 화학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5개 업종 중에서 2개가 어렵습니다. 고용,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자동차는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의 경우에 정말 작년에 최악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수주량이 작년에 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수주된 물량이 실제 이제 제작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당장 설비 투자가 늘어날 그 부분에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예. 그러나 분명히 희망의 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이제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가 됐고 예. 또 이번에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도 일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의 설비 투자는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전자 쪽의 설비 투자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적게 보인다. 적게 보이지만 예.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기저효과 때문에 다시 좀 회복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예. 이것이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재 투자는 분명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또 수출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내 소비를 예. 이야기합니다. 민간 소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매업도 편의점이나 또는 동네 마트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예.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런 예. 현상이 있고 하기 그런가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 심리는 굉장히 위축됐다고 지표로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어서 예. 업태 쉽게 말하면은 이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출액 증가율이 월 매출액을 보면 누적해 보면 한 23% 예. 증가할 정도로 컸고요. 편의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편의점 전체 매출액을 보면 작년 연초 대비로 하면은 거기도 한 25%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예. 거기는 또 편의점 수가 늘어나 버려 가지고 점포당 매출액은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줄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소비는 거시 지표나 이런 걸 봐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예. 좀 과도한 알겠습니다.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지표를 가지고 다 지금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저로서도 질문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 예. 그건 저희들이 가신 다음에라도 한번 체크를 해. 말씀하신 걸 다시 다 체크하고 예.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긴 어렵겠으나 네. 저희들이 기자를 통해서라도 재차 반론하고 네. 취재해서 장 실장님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예. 소매업 판매 총 매출액 예. 통계를 보시면 쉽게 아마 팩트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아 예. 예. 그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달라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정책의 의도나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선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가 잘 나지 않으면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과가 안 나면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를 좀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선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예. 또 최저임금이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간 정책이긴 한데 그것도 반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결과가 왜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물론 금년 들어 쓴 것이지만 작년 예산은 물론 이제 그 전 정부가 정한 것이긴 하죠. 근데 그때도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뭐 다 합치면 추경까지 합치면 수십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쓰고도 왜 이 정도밖에 고용 창출을 못했냐 하는 문제 제기라는 그 고용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경기 상황, 그다음에 구조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조선 산업같이 아주 가장 고용 효과가 큰 부분에서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일부 음식점업이나 단기 노동자 또는 이제 편의점 알바를 써야 되는 편의점에서의 단기 노동자가 줄어든 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가 통계청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소득주 성장의 결과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더구나 소득주 성장은 단기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이 과정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지 반년 좀 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좀 참아주십사, 기다려주시면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이게 그 기간을 딱 정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신 걸 그 기조를 보면 내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만에서 15만,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예측보다 저는 좀 낮게 보는데요.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번에 논쟁을 유발시킨 소득 분배 이 개선의 문제는 정말 보다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고, 이번에 또 소득 통계에서 특별히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게 나온 이유가 무직자들이 많이 늘었다할지 또는 노인층 가구가 늘었다할지 표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장려 세제랄지 하는 것들이 또는 노인수당이랄지 아동수당이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내년 언제쯤일까요? 저는 내년 이미 이제 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이번 2, 4분기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제 뭐 늦어도 하반기 또는 상반기 뭐 2, 4분기 정도 가도 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신 말씀은 나름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다 받아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취재 기자들 통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두절미 한다고 했는데요. 절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꼬리를 좀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언제까지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안 나타나면 라는 그 전제를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국민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수십 년 지속된 이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단기 정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고 이 양극화가 심한 지금의 구조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직을 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뭐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 다음 세대들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정말 이런 고용 지표나 소득 분배 지표가 국민들께 정말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은 반드시 성과를 내서 보답을 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밤이 되면서 호우주의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남부, 경북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 그 밖에 중부지방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방에선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며 곳에 따라 많게는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끝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리는 차들, 사방에 꿈틀대는 우산들, 날씨는 흐림, 공기는 맑음. 연화색 배경에 난
왜 여기 멈췄었을까 생각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 바깥이 환해졌을 때쯤 잠했었게 피곤해 찌든 손으로 연신머리를 쓸었대 지난밤 완성치 못한 노래의 메모장 오늘은 끊는다는 질끈감